Timeless Arts.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본 적이 있나요? 어른들은 언제나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이, 몸무게, 그리고 수입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삶의 소중한 본질은 때때로 숫자가 아닌 우리가 잊고 지낸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숨어 있곤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전의 향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시중에 나온 축약본이 아닌 원문의 호흡을 그대로 살린 완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1부에서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한 신비로운 소년을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뱀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던 어른들 사이에서 상자 속의 양을 찾아낸 이 소년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잠시 일상의 소음을 뒤로 하고 소행성 B612에서 온 어린 왕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나는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삶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나타낸 그림이었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소화가 되는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 나 또한 색연필을 가지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의 그림 제1호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내게 대답했습니다. 왜 모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를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요. 나의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낙담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이들이 매번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로 나에게 유용했습니다. 나는 한눈에 아리조나와 중국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밤의 길을 잃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견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해온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자라군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그와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이렇게 분별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2장.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대화할 사람도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엔진의 무언가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은 겨우 8일분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조난자보다 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동이틀 무렵 묘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번개를 맞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주 신기한 작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글을 그린 초상화 중에 가장 잘 된 것입니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과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놀라움으로 눈이 휘동그레져서 이 유령 같은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에 지쳐 죽어가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배고픔이나 목마름에 혹은 두려움에 죽어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듯 아주 부드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신비로움이 너무나 압도적일 때 우리는 감히 거역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린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하는 행동치고는 참으로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주로 공부한 것이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이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 꼬마 아이에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인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나한텐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렸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잖아. 다른 걸로 그려줘. 나는 또 그렸습니다. 내 친구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것들처럼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했던 나는 서둘러 인내심을 잃고 이 그림을 휘갈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건 상자야. 너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내가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 하니? 왜 묻니?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분명 충분할 거야. 내가 아주 작은 양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림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는걸? 양이 잠들었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장.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어린 왕자는 나의 질문은 결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툭 던져진 말들이 조금씩 모든 것을 내게 밝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내 비행기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 복잡한 그림이니까요.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녀. 이건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당신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재미있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아주 예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나를 몹시 불쾌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불행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행성에서 왔어? 나는 그의 존재라는 신비함 속에서 즉시 빗줄기 같은 단서를 포착했고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른 행성에서 왔니?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네.
저걸 타고는 아주 먼 곳에서 왔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내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자신의 보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행성들 위라는 이 반쯤 드러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했었습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너의 집은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명상하듯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준 이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 양의 집이 되어줄 거라는 거야. 물론이지. 네가 착하게만 하면 낮 동안 양을 묶어둘 밧줄도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묶어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갈 테고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내 치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양이 어디로 가겠어? 아무데나 가겠지. 바로 앞이라든가.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 집은 정말 작거든. 그리고 그는 어쩌면 약간의 우울함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가더라도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지. 제4장. 나는 이렇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향 행성이 집 한 채보다 겨우 좀 더 큰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큰 행성들 외에도 때로는 망원경으로 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행성들이 수백 개나 더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가 그 중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숫자로 된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1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이 소행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으로 단 한 번 관측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에 대해 멋진 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란 그런 법입니다. 다행히 소행성 B612의 명상을 위해 터키의 한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내세워 유럽식 옷을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시연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소행성 B612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결코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묻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니?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라고 묻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그들은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분홍색 벽돌로 만들어지고 창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으며 지붕 위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집을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멋지구나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매력적이었고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가 온 행성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납득할 것이고 질문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입니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 아주 너그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삶을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겨우 좀 더 큰 행성에 살고 있으며 친구가 필요한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커다란 슬픔을 느낍니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하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본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는 오직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어른들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습니다. 6살 때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과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어떤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는 물론 가능한 한 실물과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할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괜찮지만 다른 그림은 더 이상 닮지 않기도 합니다. 나는 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그의 옷감의 색깔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봅니다. 결국 나는 좀 더 중요한 몇몇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를 뚫고 그 속의 양을 볼 줄 모릅니다. 아마도 나는 어른들과 조금 닮았나 봅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막에 홀로 남겨진 조종사와 소행성 B612에서 온 신비로운 소년의 첫 만남을 함께했습니다. 숫자에 갇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린들의 세계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상자 속의 양을 볼 수 있는 어린 왕자의 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작은 별을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사랑한 단 하나의 존재, 장미와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그가 지구에 오기까지 거쳐온 기이한 소행성 여행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한 장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조각을 깨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2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곧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전의 향연이었습니다. Timeless Arts